자, 시민언론 닷탐사 역사 강의 한국사 심영사입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혁명의 역사다,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역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꿈꿨던 대한민국은 무엇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은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1강 전체를 개괄했던 것이었죠.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진보와 보수, 좌우 대립의 프레임의 문제에 대해서 개괄을 했고, 그럼 이 좌우 대립의 프레임의 문제가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이나 그 다음에 해방공간이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쭉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독립투쟁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건설을 어떻게 했느냐?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난데없이 지금 뭐죠? 2021년 6월 19일 양재동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를 22차례 언급하고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을 언급하고 자, 2022년 8월 15일 용산에서 열린 강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이나 언급했다. 반면 민족은 한 번 언급했다. 누구 얘기죠?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뒤져봤다야만은 취임식 연설문을 자, 일일이 스스로 어떻습니까? 수정하고 고쳐서 연설을 하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자유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자, 결국은 자, 저는 이 윤 대통령에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 묻고 싶은 거죠. 자,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 우리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 인권, 훌륭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대 이후에는 모두가 당연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자유란 말은 좋아합니다. 자유란 말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이런 말은 제가 싫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유를 좋아한다라는 말과 나는 자유주의자야. 이건 전혀 다른 말이죠.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유주의란 것은 이건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본다면 자유민주주의 이런 표현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재헌헌법이나 이런 걸 봐도 헌법 조항을 봐도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이고 굉장히 그것은 편협하고 이념지향적인 말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봐봐.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제가 보통 대통령의 이런 경축사 같은 데 관심이 별로 없겠죠. 덕분에 제가 8.15 광복절 경축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 궁금해서 취임식 연설문 전문도 살펴봤고 광주 5.18 연설문도 좀 살펴보고 게다가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로 당선됐을 때 그 수락연설하는 연설문도 제가 할 수 없이 읽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자유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결국은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비판적인 기사도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광복절 경축사에 희망의 메시지 담겨. 여기서 여라는 국민의 힘을 말하겠죠. 여당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공허한 자유를 주장했다. 자, 자유를 33번 외친 경축사, 윤 대통령 독립운동 자유 추구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는 편협하고 함량 미달이다. 자, 경축사 국민이 하는 일본만을 향해 일본 과거사를 빼고 알맹이 없는 자유, 공허한 메아리. 자, 북한에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던 것이었죠.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 경축사에 역사 문제는 한마디도 없어. 자, 여러분,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이라고 그러죠. 국경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또 뒤져봤습니다. 이 MB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그래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국과 일본, 실용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역사는 자기 상처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의 번영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말 센 표현을 하고 있죠.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센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일본 놈들을 향해서 니네가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것,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피해, 이것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자, 그러면 제가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을 향해서 분명히 역사적 문제를 언급하고 박근혜 대통령 천년의 역사가 지나도 변할 수 없다. 강력한 메시지죠. 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또 길게 언급했어요. 그 내용을 좀 줄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 양국 간에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는 노력, 이러한 역사인식이 그러면 이 과거의 그 잘못을 직시하는 노력인데 그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아베가 등장하고 극우 정권이 등장하고 그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왜 한국의 한일 관계가 문제가 되냐? 일본 정부의 인식에 부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 자, 명확하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인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피해자, 일본이 했던 그 과오와 이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이런 것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보니, 자, 언론을 보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서 가장 빈약하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도무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뒤틀린 인식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루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살짝 봅시다. 다 읽으려니까 저도 갑자기 읽기가 싫어지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뭐 참고 보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 문장까지는 제가 그 트집을 잡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죠.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 법 되게 좋아하시는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죠. 일제강점기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8월 15일이죠.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트집을 잡고 싶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자,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은 자, 항일투쟁을 말하겠죠. 항일투쟁.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봤지만 공산 세력에 맞춰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과정. 이건 무슨 소리지? 공산 세력에 맞춰? 결국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반공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설명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공, 그죠?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표현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건국. 아주 위험한 표현이죠. 이까지는 뭘 말할까? 아마 여기는 이승만 정권을 얘기하겠죠. 자,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 이건 어느 시대를 말할까? 박정희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자, 80년대 와서 80년대 광주 5.18이 있었을 거고 87년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독립운동을 얘기하다가 이승만과 박정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그냥 막 섞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라고 하고 싶은 거지? 이 문장을 봤을 땐 뜨아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뭐 과거에는 자, 약소국이 강대국의 억압도가 방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대. 자, 그럼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말은 그럴싸하게 했죠. 추상적이라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 다음 봐봐.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앞에 했던 얘기가 계속 좀 중복되고 있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습니까? 자,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경제적 토대,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 경제적 토대? 뭘 말할까? 박정희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게 독립운동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얘기겠죠. 시기마다 우리 독립운동은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 과정이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쓰임과 유혹과 싸우며 세계의 평화를 이뤄내는 과정입니다. 도대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도대체 누가 연설문을 썼냐 이거예요. 그래 제가 보면 여기서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읽다 보니까 전 이건 어느 시대의 연설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에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한 분들, 공산 침략에 맞춰 자유민주를 지켜 싸우신 분들 또 중복되고 있죠. 산업의 역군과 지주들, 제도적 민주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는 정도 있지만 여기서 보세요. 위대한 독립운동가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천박한 인식이냐 이거야. 그렇죠?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 반공, 사실 이 반공 이데올로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해방공간에서 친일파들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서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지고 찬성을 주장했던 게 상당 부분 사회주의 세력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친일파들이 반탁을 외치면서 갑자기 민족주의가 돼버렸죠. 그리고 반공을 외치면서 결국은 이 뒤틀린 해방공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산 침략에 맞췄다? 여기에 누가 더 있어요? 여기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다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박정희의 독재를 뭐와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독립운동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도대체 이 논리적 비약과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게다가 일본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이웃입니다. 갑자기 일본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광복절날 일본은 이웃이다.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함께 해나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충 얘기하고 있죠. 밑에 건 읽을 것도 없어요. 읽다 보니까 이 연설문이 도대체 어느 시대 거냐. 자, 이런 그림 봤습니까? 이게 공산화 지도죠. 45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 소련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산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자유진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냉전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하는데 냉전 시대에 이제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있고 나오는데 여기 제가 갑자기 이 양반이 떠오르더라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존 F 케네디죠. 여기에 키 작은 분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 알아요? 키다리 미스터 김이 없으면 나 또 살아요. 키다리 미스터 김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셨죠. 키다리 미스터 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2030
뭐 40까지도 갈 텐데 케네디 대통령이 왔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키가 커요.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작아.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던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가 당시에 금지곡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 케네디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케네디가 우리가 냉전이라 그러면 여기 47년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먼이 있어요. 트루먼 독진이라 그래서 공산공간은 상대 안 하겠다. 이게 우리가 냉전의 시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등장하죠. 닉슨 대통령의 이제 닉슨 독트린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프랑스 말로 대땅뜨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긴장이 뭐 된다? 완화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80년대 후반 여기에 몰타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가 죽었더라고요. 이 고르바초프가 요때죠. 요때 아마 이 고르바초프가 미국 대통령과 만나면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 20세기 중반이 이 냉전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케네디가 등장했던 건 여기였죠. 여기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요. 한참 시대가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다 보면 도대체 어느 시대 연설문인가? 그래서 제가 케네디의 이노규럴 어드레스 해서 이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갖고 왔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도 안 좋고 살짝만 읽어볼까요? 발음을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읽을 테니까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이제 세계의 역사란 얘기죠. 세계의 긴 역사 속에서 Only a few generations have been granted the role of defending freedom in each hour of maximum danger. 어떤 소수의 세대만이 the role of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죠. 어떤 임무야? Defending freedom. 자유를 수호할 인물이라는 얘기겠죠. In each hour of maximum danger.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이렇게 나와있죠.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나는 이 responsibility, 이 책임으로부터 do not shrink. shrink란 말은 회피한다는 뜻이죠.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징어나 지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나 지포를 불에 딱 던져봐요. 가스레인지에. 오징어가 싹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shrink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shrink,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하죠.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난 이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지 않겠다. 그래도 이 연설문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그래도 명연설문이랍니다. 대단히 운이 뛰어나거든요. 이왕 읽은 거 조금만 더 읽을게요. I do not believe that any of us would exchange places with any other people or any other generations. 나는 I do not believe, 믿지 않는다. 어떤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이 위치를 exchange, 그지? any other generation, 혹은 다른 세대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The energy, the faith, the devotion which we bring to this endeavor will light our country and all who serve it, and the glow from that fire can truly light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이런 말 들어봤죠?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겠죠.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이번에는 뭐예요? 아메리칸에다가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세계 시민 여러분.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묻지 말고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케네디도 자유를 되게 좋아하죠. 사실은 절 가르쳐주던 사부님이 이 연설문은 산문의 운문화를 보여주는 주옥 같은 연설문이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냉전 시대에 자유를 수호하는구나 하면서 미국 시민들과 세계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다 보면 마치 이 시대에 연설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좀 더 보자. 근데 갑자기 북한 얘기가 나왔죠.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에 지속하는 평화의 필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갑자기 자유와 평화를 얘기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하겠다. 핵을 포기한다면. 그랬지만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죠. 자, 담대한 구상에 절대 상대 안 해요. 자,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아예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어리석음의 극치, 인간 자체가 싫다. 당신이 소름 끼치기 싫습니다. 뭐야?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뭐 이제 그러면 다 얘기해서 경제 얘기도 해야 되나 봐. 그러면서 뭐 공적 부문의 긴축과 뭐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최근에 집중호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 그러다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는데 자, 민간 부분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 자유제어하다가 갑자기 이 자유가 어떻습니까? 규제를 혁신하겠다. 그래서 각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등등으로 가는 거겠죠. 결국은 윤 대통령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연설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자유인권, 보편적 가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이어가져 가고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일어나가겠다. 자, 어떤 세계사적 사명을 부여받으신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봐봐. 제가 이 좌우 분류 체계에서 끊임없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인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 부분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뭘 하고 있어요? 제외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일제인데 이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제가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인 선생님이 쓴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는 책에서 많은 참조를 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김정인 선생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자, 그동안 우리 근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항일 투쟁의 근현대사를 갖다가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한편은 뭐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정인 선생님은 책에서 일관되게 한말 때부터 이제 왕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왕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어떤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얘기죠. 자, 김정인 선생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일본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전제국가였던 조선 대한제국을 시대에 뒤떨어진 미개한 국가라고 얘기했고 자신들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입헌 정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명화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놈들은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의 헌법을 적용하지 않았죠. 일본 군부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전형적인 군사 독재형 통치를 실시했고 자, 민권 역시 국권 상징과 함께 사라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권리란 것, 민의 권리란 것이 지켜질 리가 없죠. 자, 따라서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유와 평등과 생존권의 확보가 선결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 해방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은 민주주의의 운동이다 하면서 그런 시각 속에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민주주의란 말이 있었잖아요. 데모스 플러스 크라티아. 우리가 다수에 의한 지배다. 민주주의. 서양에서 처음 들어온 것이었죠. 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해방 이후에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이식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가 행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윤 대통령의 인식을 봤더니만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국외에서 수입된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논란거리가 되는데 물론 아니라고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수습은 하더니만은 어쨌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 외래로부터 수입되어 온 사상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만은 이미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 자, 공화주의. 당시에는 데모크라시를 공화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1907년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신민회라는 단체. 자, 이 신민회는 신민인데, 자, 새롭게 간다. 뭐야? 뉴를 외치는 거예요. 뉴. 그래가지고 이제 유신한 국민이 유신한 정신으로 유신한 나라를 세우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신한 국민이 유신한 정신으로 유신한 나라를 세우자. 뉴인데 1907년이면 조선이 다 망할 때잖아요. 그러면 이 망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신민회에서 보통 공화정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서는 이 신민회가 직접적인 공화정을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또 연구가들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미 공화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니까 여기 정조임금이 있죠. 이미 정조임금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죠. 민국.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임금의 나라였잖아요. 임금의 나라 왕국인데 민의 나라다. 민국이다. 정조임금이 이 표현을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양반 사족 중심의 국가운영을 달폐하여 서울, 지방선비, 중인, 농민 등 소외된 소민을 보호하는 민국 건설을 목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이미 18세기 끄트물에 정조임금이 민국을 얘기했구나. 물론 이 당시에 민국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약간 다른 이게 뭐에 입각한 거냐? 민본주의에 입각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이제 20세기로 넘으면서 이제 우리가 공화주의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물론 이 안에도 우리가 근현대사 전개 과정 속에서 쑥 보다 보면 이 갑신정변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또 독립협회가 있었고 여기에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전부 다 입헌정치, 입헌군주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서양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서양에서 갑자기 수입해 들어온 거였구나. 그냥 45년 후에 유립됐구나.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조선 내부에서 진지한 국가 정체나 정치 체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마 서구에서 나왔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들어온 책들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국가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 사건들이 뭐 갑신정변이 있었고 동학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독립협회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하기 시작한 거죠. 이 공화주의라는 것은 왕이 없는 거죠. 자, 왕정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거고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이 없는 거죠. 근데 왕정에서도 왕이 혼자 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군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있지만 법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입헌군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봤더니만은 정치 체제를 봤더니만은 전제군주제가 있고 입헌군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공화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국 같은 나라가 대통령 중심의 공화정이구나. 그다음에 영국이 입헌군주라는 것도 알았던 것이었죠. 근데 우리 조선은 전제군주였던 것이었죠. 지식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왕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바로 공화정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조선이 망할 때쯤에 대한제국이 망할 때쯤에 공화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 입장에서는 신민회가 처음으로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공화정을 주장했던 것이 이게 1911년 무형국가론 1917년 대동단결선언 그 다음에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정헌법에서 여기서 공화정이 어떻습니까? 수립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20년대로 가면서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양한 사상들,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또 한편 민족주의. 자, 그러다가 이런 사상들이 다 어우러져서 40년대로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건국강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삼균주의, 화북지방의 조선 독립동맹, 국내에 있던 조선 건국동맹 이런 내용들을 여론하고 살짝 살펴보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이 어떻게 재헌헌법에 반영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3.1 만세운동 이후였죠. 볼까요?
1919년 3월, 1919년 4월, 1919년 4월, 1919년 4월, 1919년 4월, 1919년 9월 이렇게 나와 있죠. 1919년이면 김인년이죠.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대부분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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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대한국민의회, 신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고려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정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우리는 임시정부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상하이 임시정부가 떠오르잖아요. 상하이 임시정부인데 뭔 정부가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죠? 자, 이 임시정부란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은 그래,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거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김정인 선생의 책에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운동은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거죠. 고종임금이 죽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정부 만들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후 곳곳에서 일어난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1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다름이 아니었다. 3.1운동과 동시에 국내에서 공화정을 표방하는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다. 공화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였다. 무슨 얘기냐? 어쨌든 3.1 만세운동 이후에 수많은 곳에서 독립투사들이 임시정부를 표방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표현 보세요. 공화정을 표방하는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화정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우리가 정치체에서는 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왕이 없는 공화정이 있다고 그랬죠. 10년대까지 나라 망했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나라 망했는데 국권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뭐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여기서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복벽주의라고 그러죠. 복벽주의. 여기서 이 벽자가 이게 임금벽자가 되는 거죠. 임금벽자. 그러면 복벽주의니까 임금을 뭐하자? 회복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고정 임금으로 앉혀서 나라 찾아야 된다. 뭐 왕조 시대에 익숙했으니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아니야. 조선은 끝났어. 대한제국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다? 공화정이야. 공화주의야. 이런 독립운동의 흐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1919년 3월 1일 그 3.1 만세운동이었죠.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일이었는데 이 고종의 죽음이 복벽주의가 뭐 되고 청산되고 그래 우리는 이런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런 움직임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화정은 어떻게 돼?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곳곳에서 임시정부를 표방하는 단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시정부가 여러 개 있어서 내가 정부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 안 되겠다. 하나로 합쳐야지.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게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하이의 통합 임시정부를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하, 여러 개 임시정부를 표방하는 단체가 있었구나. 근데 나중에 어디로 합쳐졌구나. 상하이에서 합쳐졌구나. 이런 단체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임시정부가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등장했다는 말은 잘 알고 있어. 근데 여기에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무형국가론 대동단결선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뭘까요? 여기 대한인 국민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대한인 국민회. 대한 사람 다 모여라. 대한인 국민회인데 싹 봐도 어때요? 미국이에요. 미국. 보여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캘리포니아 농장 이렇게 나오죠. 멕시코 행행 농장. 하와이 이주민이죠. 1902년입니다. 1902년 대한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민을 모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02년 12월 제물포항에서 붕 하고 배 한 척이 떠나가는 거죠. 이 배가
약 한 달가량 왔다 갔다 쭉 가다가 1902년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최초의 어떻습니까? 최초의 재미동포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하와이에 노동 이민을 갔던 것이었겠죠. 쇠가 빠지게 고생했던 분들이었죠. 나중에 하와이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하니까 하와이에 가 있던 일본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중국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오니까 모독의 로비를 하죠. 그래서 또 우리는 어디를 떠나갔느냐? 멕시코로 떠나갔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쇠가 빠지게 고생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서도 그 고생 속에서 한인단체를 만들었던 것이었죠. 한인단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대한인 국민회,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박용만이라는 분이 대조선 국민군단, 딱 봐도 군단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이 파인애플 농장에서 함께 고생하고 그리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군사훈련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싸워야 된다. 그런데 미국 땅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나무로 만든 총이에요. 나무로 만든 목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다가 그러면 하와이 시가지에서 이렇게 행진을 했던 것이었죠. 이게 대조선 국민군단인데 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끌었던 분이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용만. 이 박용만은 이승만과 절친입니다. 자, 박용만이 먼저 미국 사회에 하와이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승만과 절친이었죠. 그러면서 이승만한테 이보시게 자네들 오시게 함께 보내세 했는데 나중에는 이승만과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죠. 그러면서 이 박용만과 이승만의 대립으로 한인 사회가 둘러싸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 박용만의 무형국가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형국가론인데 자 어떻게 나오냐 한번 자 드라이하게 읽어봅시다. 대한인 국민의 기관지 대한인 국민의 미주 지역의 한인 단체였죠. 신한민보가 있었다 이거예요. 주필 박용만은 1911년 4월 기사에서 우리가 영토와 주권을 잃었으므로 나라를 잃었죠. 유형의 국가는 소멸되었다. 유형의 국가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단결하여 무형국가 곧 망명정부를 세우자는 무형국가론을 주장했다. 어허 형태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정부를 수립하자 이거야. 비록 우리가 영토와 주권을 잃었지만 해외 국민이 단결하여 그래서 해외 거주하는 한인이 무형정부로 결집하여 헌법을 채택하고 지역별 행정기관을 갖추는 동시에 개인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주권재민 사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주권재민 사상이 대동단결선에도 나타났다. 아,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찾느냐? 구체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이 무형국가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한인 최초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주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최초의 그러니까 3.1 만세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수립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미 나라 망한 직후에 임시정부 수립 얘기가 나왔던 것이었고 그리고 미주 지역의 한인 단체였던 대한인 국민회가 사실상 해외 한인의 최고 기관이 되고 임시정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도 이 대한인 국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하거나 어디 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권을 만들려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여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증을 받고 그러나 이 대한인 국민회가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한인들은 대한인 국민의 보증으로 여권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계기를 마련했죠. 자, 그런데 무형국가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국이 아닌 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제국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주인이 되는 나라죠. 민국은 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었죠. 아까 민국이라는 용어를 정조가 처음 썼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 문헌에는 정조 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아니라 민국. 물론 정조 때 민국은 근대 민주주의 개념의 민국이 아니라 민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이미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주권재민이 구체화되는 민국.
이 논리는 6년 후인 대동단결 선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으로 탄생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3.1만세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그냥 등장한 줄 알았는데 국권 피탈의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있었구나. 그중에서 이제 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국, 이런 논의들이 벌써 있었다는 얘기구나. 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미국의 박용만의 무형국가론, 물론 단어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동단결 선언은 뭐냐 이거예요. 대동단결 선언, 중국의 신한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신한혁명당인데 당 이름 안 외워도 좋아요. 이 대동단결 선언의 내용을 딱 봤다면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경술국치죠. 자,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순간에도 숨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왕국 마지막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니 어머 이게 무슨 말이죠?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할 때요. 자, 여러분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했대요. 삼보? 세 가지 보물이란 뜻이겠네. 그렇잖아요.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권을 일본에 넘겨버렸잖아. 나라를 포기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대동단결선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대한은 무시이래로 한인의 한이요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 사이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은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양해는 근본적으로 무효요 한국 민성에 절대 불허하는 바라. 고로 경술련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우리 국민 동지에게 한 묵시적 양해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나라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인의 한은 비한인의 한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우리 것이잖아요.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공으로 망했어. 그렇다고 우리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죠. 고조선이 망한 자리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만진한 변한 사만이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 통일 신라가 있었고 발해가 있었습니다. 통일 신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역사가 끝났습니까? 왕건의 고려로 이어졌죠. 왕건의 고려가 망했어. 그럼 우리 역사가 끝났느냐 이거야.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이성계 조선으로 이어졌단 말이야. 한인의 한은 비한인의 한이라 우리의 한 아니냐. 이건 역사상 불문법이다. 자, 따라서 비한인에게 주권을 양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따라서 8월 29일 순종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결국은 묵식으로 우리 국민에게 양해한 것이니. 그렇죠? 저 황제권의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할 때요. 이제 구체적으로 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새로운 나라 최초의 날이다. 아까 앞에 어떻습니까? 박용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형국가론이 있었죠. 박용만이 민국을 건설하자. 그런데 대동단결 선언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이 대통령을 계승할 의무가 있도다 하면서 이 대동단결 선언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표방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3.1만세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죠. 연해주 쪽에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국내 한성정부가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정부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합치자 결국은 상하이에서 통합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외교론자였던 이승만이 당시에 굉장히 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대학 다닐 때 지도교수였답니다. 정말 운도 좋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한테 이런저런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다음에 한편 이동희 선생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수립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자, 칠판 보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제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인민에게 있다. 자,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인법권은 의정원,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이미 삼권 분립. 이미 우리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무슨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9세기부터 쭉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게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이걸 볼까요? 다시 한번 봤을 때, 잘은 모르지만 여기 한말, 다양한 뭐 입헌 정치다, 공화정이다, 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말로 할게요. 갑신정변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갑오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만민공덕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이냐 하면서 전제정치가 아니라 입헌정치 수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때는 사실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민주, 공화정 이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 다 망해갈 때는구나. 이때 신민회라는 단체가 등장하는데 안창호 선생이 중심에 대해서 만든 비밀결사예요. 여긴 김구 선생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죠. 비밀결사였는데 신민회는 뉴를 표방했더라. 새롭게 유신한 국민이 유신한 정신으로 유신한 나라를 세우자 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신민회가 공화주의를 표방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화제를 표방했던 것이 요게 임정 수립으로 자 드디어 우리 역사에서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봤더니만은 밀주 지역의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유형의 국가가 망했으니 무형의 국가를 해외 동포들이 세워서 민국을 세워야 된다. 이승만의 절친이었던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었죠. 자, 뭐 들고 갔어요? 나무총 들고 갔던 모습 생각납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대동단결선언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이런 공화정을 수립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그지? 우리가 이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다. 근데 한편 봤더니만 이 민국이라는 개념을 누구도 썼더라? 오호, 정조임금도 썼구나. 근데 정조임금이 말한 이 민국이란 말은 양반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백성 중심의 국가, 민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 정조의 민국은 오늘날 데모크라시의 개념이 아니고 동양적인 생각에서 백성이 근본이 되는 민본주의. 하여튼 민국이란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구나.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1920년대로 오면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다양한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독립을 쟁취할까 하면서 독립의 노선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독립투쟁의 노선. 다양한 사상 논쟁이 벌어지면서 자 나름대로 서로 비판 경쟁하고 또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모두가 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있고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 생소한 단체들이죠.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전부 다 추구했던 것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과 결국은 뭐가 됐다?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됐다. 근데 여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그럼 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살펴보는데 자, 칼 막스 본 적 있어요? 요즘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처음 본 눈입니다. 2030 친구들은 처음 봤대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털복숭이 아저씨죠. 칼 막스가 있고 엥겔스죠. 그래서 우리가 막스, 엥겔스 둘이 절친이죠. 그래서 막스, 엥겔스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소련의 레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스 레닌주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의 국제적인 모순이 제국주의 지배로 갔던 것이었죠. 제국주의 지배를 비판하면서 이 레닌이 러시아에서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소비에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게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제가 왜 사회주의가 대단히 매력적이냐? 저보고 종북 좌파 이런 말 자꾸 하지 말고 너도 빨갱이 새끼지? 빨갱이 이놈의 새끼야! 개놈의 새끼야! 빨갱이 새끼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 레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레닌이
소련에 파견된 임시정부 대표에게 레닌이 한 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자, 그리고 지금 조선에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족해방운동, 즉 독립운동만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모든 힘을 다하여 원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류 보편의 이상이 뭡니까? 인류 보편의 이상이 근대 이후에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 자, 여기서 내가 자유주의, 평등주의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이야. 그럼 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그게 민주가 된다는 얘기죠. 민주. 그럼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뭐가 나와? 방법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기서 뭐 좌파, 우파 이런 용어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쪽에서 추구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추구하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의 근본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 모순이 무산계급. 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통 부르주아 플로레타리아를 말한단 말이에요.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이 있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한 억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닌은 지금 조선에서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조선의 근본적인 모순은 부르주아 플로레타리아의 모순이 아니라 지금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모순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평등을 얻을 수 없다. 자, 따라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모든 힘을 다해 뭐하겠다? 원조하겠다. 이 얘기를 당시에 여러분이 독립운동가였다면 레닌의 이 말을 들어봐요. 딱 봐도 멋있어 보여 안 보여요? 딱 봐도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 볼까요?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 러시아 혁명이 1917년. 그러니까 우리 3.1 만세운동 좀 위에죠. 자, 세계 특히 약소국가 식민지 민족에게 사회주의를 보고받아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가 전쟁에 반대하고 식민지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자, 강대국이 약속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거야. 멋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회주의는 식민지 민족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조선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고 또는 무정부주의나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의 다양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20년대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요걸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사회주의 얘기가 아니라 단지 신채호 선생 얘기하고 싶어요. 신채호 선생의 아나키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번역할 땐 그냥 무정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영어가 나와버렸네. 자, 존 레논이죠. 와, 존 레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매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 얼굴 표정이 이상해요. 그 순간 내가 연식이 좀 됐구나. 이매진 알아? 할 때 빨리 알아들으면 연식이 좀 되신 거고 모르면 잘 모르실 거고 젊은 세대고 이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쯤에 나온 노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Imagine there wa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air below us. 그럼 천국이 없다면 no hair, 지옥도 없을 텐데. Above us only sky. 우리 외에는 그냥 하늘만이 있을 텐데.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그러면 천국을 가려고 지옥 가려고 무서워서 떨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위해 살아갈 텐데. Imagine there was no country.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나라가 없다면 나라를 위해서 die for, 국가를 위해 죽거나 또는 국가 때문에 to kill,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거고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평화 속에 살아갈 텐데 You may say I'm a dreamer 이렇게 나가죠. But I'm not the only one. You may say I'm a dreamer.
당신은 나를 드리머라고 얘기할지 몰라. 몽상거라고. 그지? 하지만 나 혼자 그런 건 아니에요.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그죠? 나는 소망한다. 언젠가 당신이 우리가 join us 할 것을.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될 텐데. No possessions. 사유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사유재산이 없다면 더 처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지? 그러다 또 뺏기고. 그러면 탐욕을 부리거나 또는 빼앗겨서 배고픔도 없을 텐데.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 이거 완벽한 무정부주의입니다. 완벽한 무정부주의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데, 자, 내가 노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신석기 시대 원시 공산제를 생각해 보세요. 자, 원시 공동체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자, 신석기 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그때 뭐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겠어? 무슨 제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잤다. 그리고 오늘 하늘 맑구나. 오늘은 뭐 먹을까? 그지? 너는 산에 가서 멧돼지 잡아와라. 나는 과일 땄게. 나는 물고기 잡을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 천국을 생각해, 지옥을 생각해. 그냥 above us only sky.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날 멧돼지 잡아서, 그날 물고기 잡아 과일 따서 living for today. 그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텐데.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칸트리 국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제도적인 종교가 있느냐 이거야. 그냥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제? 자, 그러면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사유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신석기 시 원수공동체 무슨 사유재산이 있느냐 이거야. 함께 나누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어떻습니까? 그리드하고 헝거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기에 배고픔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면 함께 sharing all the world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누는 삶을 살 텐데. 완벽한 무정부주의적 사고방식이죠. 동양에선 노자의 메시지가 그랬죠. 소국가민이었잖아요. 노자의 소국가민, 나라를 작게 하라. 백성의 숫자를 줄여라. 소박한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고 네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단단히 하라. 지난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이었죠. 자, 근데 이 무정부주의가 이게 아주 또 매력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뭐 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맥이 달라요. 구체적인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에도 매력 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정부주의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이죠. 이분도 무정부주의의 매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우당 이회영 선생이죠. 일제강점기 노블리스 오블리주 조선 최고의 갑부였죠. 그 손자되는 분들이 이분들이죠. 한 분은 민주당 의원을 했던 이종걸 의원이고 한 분은 60 시절에 안기부 부장이라고 했던 옛날에 지금은 국정원장이죠. 이종찬이라는 분이 있죠. 서로 다른 사촌이 다른 길을 갔는데 윤 대통령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을 찾아갔죠. 윤 대통령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회영 선생은 완전 좌파죠. 완전 좌파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무정부주의.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가 나오죠. 조승우의 멘트가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멘트예요. 자, 약산 김원봉인데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멋진 영화였죠. 약산 김원봉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잘생긴 독립운동가였다. 의열단을 이끌었죠. 경상도 밀양사람인데 남쪽에서는 일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김구 선생보다 현상금이 훨씬 많았는데 남쪽에서는 북한에 갔다 그래서 버림받고 북한에서는 결국은 한참 후배인 김일성에게 약산이 숙청당하죠. 그래서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약산의 얘기를 글을 읽다 보면 늘 마음이 아픈데 이 약산 김원봉. 자, 이 김원봉이 그러던 의열단인데 많은 영화들이 있죠. 아까 암살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당당한 그들이 온다 아나키스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영화는 좀 오래됐는데 아주 멋진 배우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의열단 얘기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고 등등. 자, 의열단을 얘기하면서
자, 신채호 송영의 조선혁명선을 얘기하고 싶은데 1919년 11월 10일이죠. 1919년 3월 만세운동이었잖아. 여기서 22살의 약산 김원봉이었습니다. 22살의 약산 김원봉은 3.1 만세운동이 비폭력을 포병한단 말이야. 김원봉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왜적들이 오직 그 이름만 들어도 전율하던 의열단은 완전한 결성을 보게 되었다. 외놈들이 이름만 들어도 떨었다는 얘기죠. 자, 그때 약산이 의백 단장이 되었는데 불과 몇 살이었다? 22살의 나이였다. 그리고 의열단 단원들 이 자리에서 공약 10조를 결정했는데 천하의 정의의 살을 맹렬히 실천하기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를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의를 위해서 열렬히 투쟁한다.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열렬히 투쟁한다. 의열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의열투쟁이라 하면 이 의열단 단원들의 의열투쟁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봉창 선생, 윤봉길 선생 이런 분들 전부 다 의열투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열단이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열단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암살 대상으로 조선 총독 군부 순회 어쩌고 저쩌고. 자, 파괴 대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봐. 우리가 의열단 하면요. 어떤 책에서는 테러였다. 이따위로 막 얘기하는 책도 있어. 근데 여러분 아까 영화 제목이 암살이었잖아요. 영화를 잘 보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임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영화 대사 중에 민간인은 이렇게 질문하는 표현이 있어요. 민간인은. 그렇지만 자, 김원봉 역할을 하는 조승우가 안 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투덜투덜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누구를 죽이면 되는 겁니까? 그 간도 참변을 일으켰던 19사단 지휘관이 카와구치 마모루라고 하는 놈이다. 현재 그놈은 조선 주둔군 사령관이고 총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이 우리의 두 번째 타겟이다. 피치 못할 땐 민간인 죽여도 됩니까? 일본 민간인은요? 모든 민간인들은 죄가 없지. 그냥 총알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왜 영화 제목이 암살이냐? 테러범들이 아니죠. 우리가 IS 국제 테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폭탄 던져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한 양민이 죽어야 안 죽어요? 망민이 죽는다 이거야. 근데 이 의열단들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양민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죽이더라도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열단 7가살. 7가사는 죽여도 되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죽여도 되는 놈이 누구냐? 조선 총독이야 고관 군부순회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적의 밀적 반민족 토열신 그리고 민간인 안 된다. 딱 죽이더라도 그놈만 죽인다. 되도록이면 맞죠? 그리고 파괴 대상 여러분 아무데나 폭탄 던지면 안 된다 이거야. 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조선 총독부 동양처 식주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 기관이다. 그래서 5파괴 7가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 테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임무 수행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변심한 거냐? 난 사실 오래전부터 확신이 없었다. 이사람 마음에서 접은 지 오래야. 어떻게 이문 안 남는 가게 문 닫듯이만 하는구나 난.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내가 이러진 않겠지. 시골뜨기를 꼬셔서 폭탄 몇 번 던지게 한다고 독립이 오면 난 더는 어리석은 척 못하겠다. 장호기 형의 복수다.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지옥에서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젊은 약산이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의열투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임무를 수행하다가 성공하겠어요? 실패하려면 훨씬 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열단들은 생애 마지막 사진을 남겨 안 남겨? 가장 멋진 모습으로 생애 마지막 사진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웃자 즐겁게.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하나, 둘. 자, 그런데 이 젊은 약산 김원봉이
한참 선배인 신채호 선생님을 만나죠. 1923년 선생님 글 좀 써주세요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의열투쟁의 이 폭력투쟁의 정당성을 밝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조선혁명선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의열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채호 선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학자였죠. 성균관에서 있었고 황성신문 논설위원이었고 대한신보 논설진이었고 등등 했죠. 나라가 빼앗기자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까? 그러면서 이제 민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단군 할아버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고 그러다가 20년대 중후반부터 무정부주의 동방연맹대회 무정부주의 아까 얘기했죠. 신채호 선생이나 그다음에 우당 이회영 선생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으로 사상을 수용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체포되고 감옥에서 글을 쓰시고 결국은 순국하시게 되었는데 이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정말 명문입니다. 정말 명문인데 사실은 이 조선혁명선언을 꼭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어서 정말 멋있어요. 이게 1923년에 딱 나와요. 1923년에 1923년이면 아까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1919년이었거든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였잖아요. 그러면 1919년부터 1920년, 21년, 22년, 23년 시간이 좀 흘렀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임시정부가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근데 신채호 선생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 조선혁명선언을 통해서 그동안의 임시정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임시정부의 노선이나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가볼까?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의 적임을 선언한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장 다시 읽어봐요. 일본 놈을 강도라 그러죠. 강도죠. 여러분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에 강도가 쳐들어오니까 내가 퇴근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웬 강도들이 들어와서 우리 애들한테 물 떠와 밥 해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가서 아유 아저씨 말로 하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이 강도놈들하고 야구방망이 들고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강도 정치, 이 일본이 우리 생존의 적이다. 그래서 혁명의 수단으로 생존의 적인 일본을 살벌함이 또 직설적으로 말해봐요. 죽여버리는 것이 이런 뜻이죠. 일본을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여러분 젊은 약산 김원봉이 의열투쟁을 하면서 일제 여인을 암살하고 주요 기관에 폭탄을 던지고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독립운동가 중에 점잖은 분들이 젊은 약산한테 야 너무 과격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것이 자 정당한 수단이다. 그러면서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굉장히 센 문장이야.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끝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까지 보면 굉장히 강력한데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은 3.1 만세운동의 결과나 기미독립선언서의 내용에 대해서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채호 선생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3.1 만세운동은 거적적으로 들고 일어났어요. 민중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엔 폭력적 중심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얘기합니다.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안중근 의사는 혼자 가서 이또를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폭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 해버렸어요. 민중이 있었나 없었나? 민중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의 혁명은 조선의 독립은 민중에 기반한 직접 폭력 혁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봅시다.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이 문장을 읽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볼까요?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아까 다시 팝송으로 갑시다.
No country, no religion, no possessions. 그렇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지 않으며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그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속에서도 신채호 선생과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상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를 꿈꿨던 거예요. 자, 나 혼자 흥분하나요? 자, 그러면 신채호 선생의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 다음에 조목조목 기존의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정 간섭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동양평화 한국 독립 보전을 담보한 조약에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삼천리 강토를 먹었던 역사를 잊었느냐? 1920년대 일본 놈들이 자치권을 허용해 준다 그랬거든요. 3.1 만세 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사이토목 같은데 이 양반이 조선 총독 중에 2번이나 나오죠. 가장 성공한 총독인데 조선 사람들 회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문화 통치를 하려고 자치론을 유포했다 그러는데 여기 싹 넘어간 게 누구예요? 이광수죠. 길게 읽을 건 없고 이거 보세요. 조선민족은 지금 정치 생활이 없다. 왜 그럴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거 봐요.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를 하자. 다시 한번.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를 하자. 이게 개소리죠. 미친 소리야. 다시 갑시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처자식을 묶어놓고 때리고 포갑하고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가장에 대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지? 아이고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만큼 자치하게 해주세요. 요만큼 정치활동하게 해주세요. 요만큼 독립운동하게 해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거죠. 이런 말을 하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 독립보전에 담보한 조약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삼천리 강토를 먹었던 역사를 잊었느냐? 이 등신아 봐라. 1904년 한일 의정사 아니냐 이거야. 요놈들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용산기지 다 뭐 처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있어? 그때 일본 놈들이 자 대한제국의 제3국의 침입에 의해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제의 안녕과 문제가 있을 때 하면서 우리가 지켜줄게. 대한제국의 안녕을 보장할게. 1904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 말씀이 뭡니까? 자,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1905년 을사능약, 1910년 강제병합 집어먹었던 역사를 잊었느냐? 그러면서 3.1 만세 운동 이후에 강도 일본 놈들이 우리 보면서 어떻습니까? 송병구 민원식 등등등등 이따의 광론을 부르미니 그러면서 뭐예요? 이에 부하는 것은 맹인이 아니면 어쩌면 간적이 아니냐? 아니 눈먼 봉사 아니면 간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단지 신채호는 일본 놈들은 강도 일본 놈들, 우리의 생존의 조건을 박탈한 일본 놈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정당한 수단이다. 진짜 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봤더만 어떻습니까?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 결사를 정다.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이따 이거를 썼죠. 자 어쨌든 이런 말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1920년대 문화운동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이냐? 문화는 어떻습니까? 삶의 총체인데 일본 놈들에게 다 뺏겼는데 무슨 문화운동을 일으키느냐 이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준비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있고 먹을 방법도 단절되어 있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고 교육을 확대하고 군인을 양성한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 전투력의 100분의 1이 되게나 할 수 있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들어봤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물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힘을 키우자. 여러분 힘을 키우자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근데 단지 신채호 선생은 굉장히 세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들 일본 놈들 군인들의 전투력의 100분의 1이라도 되겠느냐? 안 된다 이거야. 이승만이 했던 외교 독립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신채호 선생은 따라서 조선의 독립이란 것은 조선의 혁명이란 것은 자,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에 의한 어떻습니까? 직접 혁명을 얘기했던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는 처음에는 항일투쟁이었죠. 민족이란 이름으로 일본에 맞서 싸웠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1920년대 왔더니만은 사회주의 사상도 들어오고 무정부주의 사상도 들어오고 독립운동 투쟁의 노선이 사상의 노선이 다양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걸 보통 우리가 좌우의 대립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나 목표는 하나였죠. 목표는 뭡니까? 일본 놈들을 몰아내고 우리 조선 민중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민주적인 나라, 민이 주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떻습니까? 노선간의 차이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신채호 선생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0년대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죠. 임정은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여기 봤더니만 1919년에서 32년 4월 이렇게 나와 있죠. 상하이 정부인데 이때가 누가 나오냐면 이때가 윤봉길 의사이죠.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뭐 했던 것이었던가?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일으켰죠. 그리고 임정은 더 이상 상하이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일본 놈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는데 중일전쟁이 터지는 거죠. 중일전쟁 37년. 전쟁터를 펴서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 정착하느냐? 여기 충칭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충칭에 정착하면서 다시 김구 선생의 임정부는 힘을 얻게 되는데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조소왕 선생이 등장합니다. 조소왕 선생인데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라는 게 있죠. 세 가지가 균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세 가지가 균해야 된다. 자, 건국강령이 나오죠. 건국강령이 나오는데 볼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한편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 건국동맹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 직전에 중요한 독립운동단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게 충칭이었죠. 상하이에 있다가 충칭에 정착했던 충칭정부가 있고요. 한편 여기를 우리가 화북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북지방에서는 모택동의 공산당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게 또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것이 조선독립동맹이에요. 조선독립동맹인데 여기서 이제 조선의용군이 모택동을 도와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것이었죠. 이쪽 아래쪽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 이 화북지방에서는 모택동의 공산당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게 또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것이 조선독립동맹이에요. 조선독립동맹인데 여기서 이제 조선의용군이 모택동을 도와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것이었죠. 요 조선독립동맹이 독립동맹이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죠. 북한으로 싹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있었고 하나는 국내 건국동맹이 있었죠. 건국동맹이 있었는데 그냥 말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 충칭정부가 이게 우파라면 민족주의 우파였다면 이쪽에 조선독립동맹은 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편 국내 건국동맹인데 좌우 연합이었죠. 이때 되면 충칭정부는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그다음에 국내 조선건국동맹이 있어. 서로가 힘을 합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립운동 세력이 힘을 합쳐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해방됐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독립을 눈앞에 왔다라고 독립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건국강령을 내용을 봤더만 다 비슷해요.
자, 조소왕의 상균주의 세 가지가 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보통 선거에 기초한 뭐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주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무상교육 실시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조선 독립동맹은 뭐냐면, 그지? 역시 조선 민주공화국 뭘 추구하는 거야? 민주를 추구하는 거죠. 민주공화국. 다들 똑같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보통 선거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자, 조선 건국동맹, 국내에 있던 비밀결사 역시 민주주의를 추구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독립운동세력은 다 같이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거야. 그게 사회주의가 됐던 민족주의가 됐던 거래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기에 주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무상교육의 실시, 여기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분배, 의무교육 실시 나와 있죠. 여러분 봐. 임시정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 편하게 우파란 말이야.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를 기초하게 되는데 조소왕 선생 사회주의자 좌파 아닙니다. 근데 내용들이 좀 비슷한 거죠. 자, 이 삼균주의가 재헌헌법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삼균주의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칠판 볼까요? 자, 조소왕 선생이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건국강령으로 채택됐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세 가지가 균한 나라가 돼야 한다. 그럼 세 가지가 균한다. 어떻게 균하냐? 개인과 개인이 균해야 되고 민족과 민족이 균해야 되고 국가와 국가가 균해야 된다 이거야. 맞죠? 서로가 균등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될까? 봤더니만은 어때요?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국가와 국가의 균등은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민족의 균등이란 것은 다른 민족의 다른 민족을 강한 타민족의 소수민족을 억압하면 안 된다. 민족 자결이다.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나 이게 민족 균등이다. 국가와 국가의 균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무너뜨려 약한 것을 겸병하고 어두운 것을 공격하여 어지러운 것을 취하고 망하는 것을 모멸하는 전쟁의 길을 금지하여 일체의 국가로부터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사회 일가와 세계 이론의 국영을 목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생활에서 평등. 아, 이건 알겠어. 여러분 벌써 철학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세운다면 민족과 민족이 국가가 균한 것.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이런 활동을 할 거야. 한편 여기 주목할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개인과 개인이다 이거야. 개인과 개인이 균등인데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균할 게 있을까요? 자, 조소왕 선생은 여기에 정권의 균등, 이권의 균등, 학권의 균등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권의 균등, 이권의 균등, 학권의 균등이거든. 그러면 정치적으로 균해야 되고 경제적 이익되는 것에 균해야 되고 학권, 교육의 균등이다 이거예요. 그럼 정권의 균등은 어떻게 되냐? 보선제 보통선거를 실시하죠. 그래서 정권을 제일하게 하고 정권을 똑같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죠. 여기 국유제를 시행하는 거죠. 국유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제를 균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은 국가가 의무교육 실시하면 된다. 국가가 의무교육, 국가가 학비를 냈을 때 이러면 균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조소왕 선생은 이 상균주의에서 우리가 조소왕 선생이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는 사회주의 요소가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자, 조선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이 있죠. 아까 하북지방의 조선독립동맹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통선거 나왔죠. 보통선거에 한 민주정권.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남기고 한 주요 산업시설을 국영으로 귀숙하고 토지는 분배한다. 아까 조소왕 선생이 말했던 경제적 이권의 균등이겠죠. 결국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노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결국은 최초의 선거였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라 두고두고 아쉬움이 있지만 이 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고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재헌헌법의 내용을 봤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3.1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결국은 대한민국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보고 있는 거야?
3.1 만세 운동이 이끈 대한민국이죠. 자,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습니까? 자,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아까 조소왕 선생의 상균주의가 있었고 조선 독립동맹에서 얘기했던 평등 사상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기하여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며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되는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운 선거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자, 헌법을 제정한다. 이로써 제헌헌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헌헌법을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 후수립 이후에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대한민국 30년이었다. 그럼 대한민국 30년이라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점을 1919년으로 잡았던 것이었죠. 이런 것을 분명히 했고 제헌헌법 전문에는 이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과 그 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의 계승을 뭐였던 겁니까? 자, 분명히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를 어떻습니까? 이룩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을 여러분에게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항일투쟁의 역사였고 이 항일투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나라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국가를 만들라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민주국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사회주의 노선이 있었고 무정부주의 노선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 민족주의 노선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모두가 꿈꿨던 것은 자,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공통의 어떻습니까? 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모두가 자유롭고 균등하게 살자는 꿈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는 그것이 썩 아름답게 이어지진 않았던 것이었죠. 가부장적인 이승만의 독재가 있었고 박정희의 군사 독재,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거다. 예전 강의에도 얘기했죠. 그러나 이런 독재에 맞서서 우리는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민주시민사회 건설을 위해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죠. 이제는 좀 적당히 될 것 같았었는데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